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동통신공학 1 4주차 렉처 리뷰를 하게 된 경희대학교 이동통신연구실 정태일입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CNR, SNR 링크 버짓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리시버 센시티비티, 커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 마지막으로는 위의 지표들이 어떻게 NS3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NR, SNR, SIN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R은 Carrier to Noise Power Ratio로 Received Power와 Noise Power의 비율로서 해당 지표를 통해 SNR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R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CNR은 Noise Power의 Received Power, Noise Power는 Noise Spectral Density와 시그널 밴드위스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고 Received Power는 Received 심볼 듀레이션 분의 이제 심볼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고 심볼 듀레이션의 역수는 결국 심볼 레이트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CNR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으로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인데요. CNR 값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심볼 에너지와 노이즈 스펙트럴 덴시티 비율로 나타냅니다. SNR은 통신 채널 품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로서 디지털 통신에서 배우셨다시피 SNR이 클수록 이제 디텍션 할 때, 심볼을 디텍션 할 때 심볼 간격, 디스턴스가 커지게 되고, 이제 옵티멀 디텍터를 통해, 이제 해당 디텍터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따르기 때문에, 어, 이제 SNR이 커질수록 이제 더 높은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제 CNR을 통해서 이제 SNR을 도출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CNR 곱하기 그 심볼 레이시오 분의 시그널 밴드위스로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시그널 밴드위스와 심볼 레이시오가 왜 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모뎀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제 이제 예를 들면 신호를 보낼 때 어떤 펄스 신호를 보낸다고 가정하면 펄스 신호를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 싱크 펑션으로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 성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신 시스템에서는 모든 주파수 내역의 신호를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필터를 통해 신호의 대역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필터 사용으로 인해 신호의 밴드위스와 심볼 레이시오가 완전히 엄밀히 말하면 똑같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 CNR과 SNR 분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CNR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밴드위스와 심볼 레이시오가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을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SNR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NR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SINR은 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입니다. 이제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한 셀 내에서의 신호와 간섭, 그다음에 frequency reuse를 통한 셀 간 간섭 등으로 인한 품질 감소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에서 신호 품질은 노이즈에다가 이제 다양한 간섭 요소를 고려한 SINR 지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당 지표 사용은 이제 다음 마지막에 NS3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링크 버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선 통신과 달리 무선 통신에서는 송수신단의 거리에 따른 경로 손실이 발생해 평균 수신 신호 전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패스로스를 고려한 SNR 값을 링크 버짓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직적으로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원래 이제 앞에 두 텀은 위에서 슬라이드에 살펴봤듯이
SNR 값은 CNR 곱하기 이제 앞에 텀이 이제 1로 거의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SNR 값은 결국 이제 노이즈 파워와 시그널 파워의 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텀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그리고 밴드위스가 이 텀이 이제 노이즈 파워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리시브드 파워 텀을 확인해 보자면 우선 노이즈 피규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분모에 노이즈 피규어는 이제 RF의 임플레멘테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SINR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RX는 이제 뭐 트랜스미터와 안테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안테나와 리시버 간의 뭐 임플레멘테이션으로 인한 SNR 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이제 물리적인 임플레멘테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제 SNR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텀인 링크 버짓에서 패스 로스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파워,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안테나 게인, 리시버 안테나 게인 텀이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이즈 파워 텀을 제외한 이제 파워 텀이 이제 리시브드 파워의 리시브드 파워를 고려한 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링크 버짓을 데시벨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모두 PT가 dBm으로 표현되고 이 KBT 부분이 dBm으로 표현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데시벨로 다 표현이 되게 돼서 결국 이제 링크 버짓 이 텀이 데시벨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10 로그 10을 취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아직 이 텀은 이 평균 신호 전력은 에리아 민 값을 고려한 수치인데요. 섀도잉 팩터로 발생하는 값을 이제 입실론 10 로그 10 입실론을 더하게 되면 섀도잉 팩터로 발생하는 값에 더해 섀도잉 형상을 고려한 로컬 빌 링크 버짓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링크 버짓은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신호가 수신 기에 도달할 때 신호 강도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유선 통신에서는 케이블 길이가 뭐 엄청 늘어난다고 해서 신호 감쇄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SNR 값만 계산하면 됐었는데 이제 무선 통신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경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송신날 거리로 인해서 이를 고려한 값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제 위에 텀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은 밑에 잘 나와 있는데요. 트랜스미팅 파워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와 안테나의 거리로 인해 케이블로 인해 임플레멘테이션 로스, 그 다음에 리시버 안테나, 트랜스미션 안테나의 안테나 게인을 통해 이제 SNR 값이 증가하게 되고 송신이나의 거리로 인해 패스 로스 발생으로 인해 이제 SNR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 안테나 게인으로 인해 증가하게 되고 이제 또 리시버 안테나와 리시버의 케이블 연결로 인해 임플레멘테이션 로스가 발생해 또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시빙 파워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노이즈 피규어가 이제 전체 이제 이 전체가 RF 단위이기 때문에 앞에 전체적으로 이 노이즈 피규어가 고려된 조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 해당 소식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리시버 센시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버 센시티비티는 이제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신기가 신호를 올바르게 수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호 세기로서 수신기가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신호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리시버 센시티비티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이동통신 환경에서 예를 들자면
UE와 베이스 스테이션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리시버가 어느 정도의 신호 강도 세기를 받아야 올바르게 통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Receiver Sensitivity 텀을 보시면 Receiver Sensitivity의 SNR 민값은 해당 통신을 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최소 신호 세기 값으로서 신호 통신 방식, 예를 들면 메모리 통신 혹은 모듈레이션 방식에 따라 Receiver Sensitivity 값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통신 방식에 따라 Receiver Sensitivity 값이 주어지면 이제 Receiver Sensitivity 값끼리 서로 이항해서 묶고 다음에 패스 로스 텀을 이제 왼쪽으로 이항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최대 경로 손실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경로 손실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패스 로스 텀을 이제 dB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람다는 이제 캐리어의 프리퀀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거리는 송수신단의 거리, D는 송수신단의 거리고 이 베타 익스포넨트 텀은 이제 채널 모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널 모델을 정의하고 이제 캐리어 프리퀀시가 정해진다면 최대 경로 손실 값을 통해 무선 통신 환경에서의 송수신단의 최대 통신 반경인 커버리지를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 엣지에서의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우선 거리가 R인 수신 신호 전력의 PDF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 신호 전력을 dBm으로 나타냈을 때 쉐도잉 팩터에 따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릅니다. 따라서 거리 아래 수신 신호 전력 PDF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는 이제 무선 통신에서 수신 신호의 SNR이 이 스레스홀드 파워보다 낮아지게 될 통신이 두절될 확률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지고 통수신단 거리 R에 대한 수신신호 전력의 PDF를 안다면 해당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를 만족시키는 스레스홀드 파워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스레스홀드 파워를 이제 시나리오에서 주어지고 이제 거리 R에 따른 이제 수신 신호 전력의 PDF를 안다면 해당 거리에 따른 이제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를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는 이제 통신에서 통신 지표 QoS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표로서 이제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더 높은 통신의 QoS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Area Outage Probability와 Quotient Interference Outage Probabili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의 수직은 Area Outage Probability인데요. 이제 위에 전 슬라이드에서는 거리가 R일 때에 이제 Outage Probability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거리가 R이 셀 엣지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 R 이내의 모든 지역에서 Outage Probability 평균값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즉, 거리가 R이, 즉, 셀 엣지뿐만 아니라 R 이내의 전반적인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식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를 만약 리시브드 파워가 스레스홀드보다 낮다면 아우티지가 발생하는데 그 값을 이제 전반적인 거리가 R일 때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0부터 R까지 적분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파이 R 제곱을 나눠서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코채널 인터피어런스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입니다. 하나의 셀과 프리퀀시 비유즈를 통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는 6개의 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패스 로스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인터피어런스가 패스로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셀마다의 섀도잉 팩터에 의한 간섭까지 고려한다면 이 아우티지 프로벌 그 코채널 인터피어런스에 의한 아우티지 프로버빌티 계산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확률적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이제 코채널 인터피어런스에 의한 아우티지 프로버빌티를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구하는 게 아직도 오픈 프로블럼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졸업 논문을 하시면서 사용해 되셔야 될 게 이제 NS3인데요. 이 이동통신공학 수업이 어떻게 NS3 시뮬레이터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거를 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NS 오렌지 기터브에서 이제 NS3 밀리미터 웨이브 오렌 이제 스크래치 파일, 스크래치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스크래치 디렉토리가 그겁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할 이제 소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스크래치 디렉토리 안에 있는 시나리오 제로 및 패럴 로깅이라는 소스 파일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제 위에서 살펴본 지표들이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SINR 값은 이제 GHO SINR difference라는 NS3의 NS3 네임스페이스의 전역 글로벌 밸류로 이제 정의되고 있는데요. 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핸드오버 수행 시 핸드오버라는 게 이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핸드오버라는 건 이제 유의의 이동성으로 인해서 원래 기지국에 커넥트되어 있던 기지국에서 이동성이 발생한 다음 기지국으로 이제 커넥션이 넘어가게 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유의의 모빌리티 이동성으로 인해서 기지국 바꿔타기의 모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오버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핸드오버 SIT 디퍼런스가 이제 여기서는 3dB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기지국이 유이에게 레퍼런스 시그널을 주기적으로 계속 보냅니다. 이 주기적으로 보내서 이제 유이에서는 이제 다운링크를 통해서 이제 기지국과의 신호 세기를 모두 이제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계속 레퍼런스 시그널을 보내고 이제 기지국들 간의 신호 세기를 계속 정보를 전환하고 있는데 이 신호 세기가 원래 이제 커넥트 되어 있던 기지국에서 이제 3dB가 차이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어떤 기지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유이가 이동성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다가 어떤 기지국과 더 가까워지겠죠? 기지국과 더 가까워져서 기지국에서 보낸 레퍼런스 시그널이 원래 커넥트 되어 있던 기지국보다 3dB가 높으면 이제 핸드오버를 트리거합니다. 이 트리거하는 이제 파라미터가 이 핸드오버 SINR 디퍼런스고요. 이제 그 차이가 3dB가 되면 원래 커넥트 되어 있던 이제 기지국과의 레퍼런스 시그널과 차이가 새로 이제 핸드오버할 기지국과의 차이가 3dB가 되면 핸드오버를 트리거한다. 뭐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커버리지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 커버리지는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파라미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저희가 뭐 쓸 수 있냐 하면 이제 커버리지는 이제 솔직히 패스로스와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커버리지 파라미터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패스로스 모델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면 이제 NS3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헬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NS3 시뮬레이터를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헬퍼라는 것을 통해서 컨피규레이션을 시뮬레이션 컨피규레이션 쉽게 명시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패스로스 모델 타입을 3GPP, UMI, Straight Canyon Propagation Loss 모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채널 모델이 결정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아우테이지 스트레스홀드입니다. 보시면 세 번째에서 NS3 네임스페이스에 아우테이지 스트레스홀드가 마이너스 5dB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이제 전역 변수는 ENB와 이노드 B와의 SINR 값이 스트레스홀드보다 낮으면 통신이 끊기는 파라미터입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보시면 쉐도잉 이네블드가 이제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에서 쉐도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정의했으므로 이제 probability를 통한 스트레스홀드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파라미터 마이너스 5dB라는 파라미터 값을 명시해서 이제 유의와 기지국 간의 이제 SIN의 값이 마이너스 5dB보다 낮아지게 된다 하면은 통신이 끊기는 이런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였고요.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뭐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아니면 혹은 같이 의견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